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그렇죠? 혹시 이제 끝나가나요? 마지막 외침이. 제게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마지막 외침 그 서책자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외에도 마지막 외침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에 제가 누차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하면 이제 전 세계적인 파국이 올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파국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자고 거의 솔직히 말해서 예언 비슷하게 예측을 했었죠. 근데 드디어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 5개의 폭탄이 던져집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금리를 올리면 이라는 그 가능성이었다면 지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금리를 따라서 올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년 정도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랑 미국이 금리가 비슷해요. 금리가 돈의 값이거든요. 돈의 가격을 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가격 더 많이 쳐주는 데 가서 거래를 하겠죠. 돈 가격도 안 쳐주는 데 가서 누가 거래하겠습니까? 인지상정 아닙니까? 더군다나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게임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세계 넘버원 국가 아닙니까? 지금 허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 넘버원 국가, 초강대국에서 금리를 우리나라와 똑같이 준다? 돈의 가격을 똑같이 쳐준다? 여러분이라면 우리나라에 예금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이렇게 놀고 싶겠습니까? 총 맞았습니까? 다 미국, 선진국으로, 신흥국의 자금이 선진국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최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미국을 따라서 올리지 않고 최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렸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년 정도 최대한 우리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금리, 우리는 정책금리가 시장금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대입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결정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갈 길이 멀어요. 내가 또 안 갖고 왔네. 잠깐만요. 시간을 보면서 해야지 뭐 무한정하거든요, 제가. 잠깐만요. 보면서 해야 돼. 자, 먼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난 9년 우리가 거의 10년 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겁니다. 1980년도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20% 쳐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을 아주 그냥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2015년 0.25 제로 금리,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죠. 그렇게까지 했다가 이제 올린 겁니다. 보세요. 그 10년 만에 금리를 올린 건데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인가? 전문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예상은 2018년까지 미국이 한 3%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미국이 3%를 올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우리가 최대한 1.5%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외국 자본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책금리가 4.5%, 5%까지 됩니다. 정책금리가. 그러면 시장금리는 13%, 14% 이렇게 됩니다. 미국이 그만큼 올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리게 됩니다. 13%까지는 안 가겠네. 그러니까 체감상 13%, 14%까지 이렇게 올리게, 체감상.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처럼 금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에 어떤 5개의 폭탄이 오게 되는가?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왜 제가 제목을 이제 끝나가나요? 마지막 외침이 라고 말하는지 오늘 팩트로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폭탄입니다. 추가 이자 부담이 주어집니다. 이 전문가들 통계인데요. 지금 0.25%를 우리나라가 올렸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0.25%를 올리면 금리 부담액이 1조 2,500억 정도. 그래서 1%까지 올렸을 때 4조 9,800억 정도 이자 부담이 추가로 더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이니까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5조 가까운 이자를 우리가 더 물어야 됩니다. 가게들이. 5조 가까운. 5조가 애들 이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2조 제가 말씀드렸죠? 이명박 대통령이 강바닥에 쏟아부은 22조. 그 22조면 우리나라 대학생들 10년 동안 등록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22조, 우리 5조입니다. 가게가 더 물어야 될 이자가 5조입니다. 5조. 심각합니다. 이런 추가 이자 지급으로 발생되는 야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이 금리가 오르면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될 거냐면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질 겁니다. 지금도 각박한데 그때가 되면 훨씬 더 많이 각박해진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겁니다. 막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안 될 거고요. 온갖 사기와 온갖 불법이 난무할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예, 다른 나라도 그럴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자,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국가 경제가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자신의 가계들이 너무 허덕이다 보면 사람들이 각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붕괴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바로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삶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주택담보대출의 위기가 올 겁니다. 아니, 이 추가 이자 중에 지금 포함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이게 뭐냐면요. 하우스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우스포. 그 책이 MBC PD 수첩에서 그 PD가 쓴 거거든요. 그 책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제가 그걸로 여러분 강의도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 주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마씩 이자를 내고 있는가를 본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그 아파트 가격이 그래 넘버 2를 채고 있는 음마 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자를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는 사람들이 54%. 그리고 200에서 30만원 내는 분들이 26%입니다. 그러니까 200에서 3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이자를 매달 내고 있는 비율이 거의 몇 프로입니까? 54%에서 26% 하면. 54%가 아니구나. 가구수구나, 가구수.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래프를 보세요. 거의 절대 다수가 지금 100만원 이상씩 매달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저금리 상황에서. 이 PD 수첩이 쓴 책이 이게 2012년, 13년 그때 책이거든요. 그때도 이미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금리. 여기에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는 사람들 54가구이에요. 이게 앞쪽으로 200만원, 300만원 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런 군 자체가. 그랬을 때 버틸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군다나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 있잖아요. 만기가.
2008년부터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거든요. 2008년부터 만기 연장을 하고 있어요. 가게들이. 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되잖아요. 일시 상환도 있고 뭐 분할 상환도 있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갚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제 돈 내놔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갚을 수 없어서 연장하는 그런 연장률이 97%가 넘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장해 오고 있어요. 그 만기 금액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왜냐면 2008년에 갚아야 될 사람들이 한 25조가 되고 2009년에 또 새롭게 갚아야 될 사람들이 또 25조가 되고 2010년에 또 새로 갚아야 될 사람이 25조가 되고 그 정도가 계속 그 분량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못 갚으니까. 그게 폭탄이거든요. 폭탄 돌리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만기 연장에 대해서요. 정책적으로 연장하려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발표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에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집을 내놔야 하냐는 건데요. 주택 수요자들은 대출 규제 소식에 집을 사지 않고 대기 수요로 남을 가능성이 커 거래 성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하냐는 상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회원은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와 전세 끼고 산 집,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출이 깐깐해진 상황에서 보유하기 힘들어졌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대출금을 추가하거나 기존 대출이 만기가 도래해 연장하려는 대출자들은 새 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집값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출 끼고 집을 샀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자가. 자, 여신 심사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기존에 이제 만기 대출을 연장하는 사람들도 새로 적용되는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 지금 하고 있죠. 뉴스에서. 여신 심사 강화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그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면 그리고 거치하면 이자만 내면 됐었어요. 원금 상환이 돌아올 때까지. 근데 지금은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만 내는 사람이 한 60만 원이면 됐다 이겁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만 내면 내가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원금까지 같이 갚으니까 통상 150만 원 가까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갚을 수 있을까요? 60만 원씩 이자 내면서도 힘들었는데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려고 하면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계속 더 볼게요. 하락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대출이 깐깐해진 탓에 실제로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2월은 이사철과 수도권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관측이 쉽지 않다면서 대출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주택 수요자들은 집을 안 사고 대기 수요로 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직격탄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추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낡아서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고 대출을 많이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일반 주택보다는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규제가 이뤄지는 만큼 충격은 수도권보다 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자, 보셨던 여러분, 아직 금리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선제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폭삭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빚내서 집 사라고 이렇게 막 부추겼잖아요. 그래서 그 말 믿고 빚내서 집 샀는데 이거 완전 뭐라고 말해? 토사구팽? 예, 사냥개 열심히 기른 다음에 사냥개 필요 없으니까 잡아먹는 겁니다. 토사구팽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정부가. 정부의 의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의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합니다. 쓰임받는 겁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두 분 아버지 어머니 다 비명 행사하셔. 그리고 말년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쓰임받아. 참. 어쨌든 첫 번째 폭탄이 이렇게 옵니다. 추가이자 지급과 그와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너무나 위험한 그런 폭탄에 불이 붙는, 지금 불이 붙은 겁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불이 붙은 겁니다. 물론 뭐 경감을 해주겠다, 2018년까지 뭐 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설이 있는데요. 은행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은행이. 제가 그럼 무슨 말씀인지 뒤에 가서 바젤 3라는 것과 함께 네 번째 폭탄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폭탄입니다. 첫 번째 폭탄만 해도 막 덜덜 떨리죠?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기다리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보십시오. 두 번째 폭탄입니다. 내수 침체가 올 겁니다. 내수 침체가 올 겁니다. 자, 지금처럼 추가 이자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원금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집을 던져야 되거든요. 집을 던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집을 던지든 뭐 이걸 이자 원금을 같이 갚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서민들 주머니 사정은요 아주 그냥 너무 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좀 써도 될까요? 제 표현으로? 이거 써도 되나? 개털되는 거예요. 진짜 개털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비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닭집이 34,000개예요. 추정하기를. 맥도날드보다 많아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도 우리나라 닭집이 더 많아요. 근데 그 34,000개 닭집들이 그냥 평균 월급 급여자들, 뭐 한 200 정도 순수익, 이렇게 벌어가려면요, 우리나라 사람 전 국민이 5천만 명이 닭을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사 먹어야 돼요. 일주일에 2번씩. 그래야지 34,000개의 닭집이 그래도 순수익 한 200씩을 벌어가는데요. 통계가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표본조사 한번 해봅시다. 나 일주일에 딱 2번 먹는다. 일주일에 1번 먹는다. 일주일에 1번 드시네. 아니요, 2번씩 드세요,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우리 안 먹잖아요, 일주일에. 우리도 일주일에 2번씩 닭을 못 먹잖아요. 닭만 먹고 살아요? 아침에도 닭, 점심에도 닭.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아침에 우리 윤모모 집사님, 집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요. 꽉껴!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닭만 먹으면. 우리 그게 못 먹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먹어줘야지 자영업자들이 살아요. 내수 침체가 이렇게 와요. 추가이자 지급과 주택담보대출의 위기로 내수 침체가 와요. 그러면 소비 여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에 1번 먹는 우리 조혜영 부부님도 부장. 일주일에 1번 먹으니까 부자인 거야. 우리 두 부부도 이제 일주일에 아니고 한 달에 1번씩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내수 침체가 오면 그것만 있어요? 닭만 안 먹겠어요? 학원비 줄이고요. 제가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보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순이익이거든요. 이거 2014년 통계입니다. 월 평균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보세요. 10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30%예요. 30%. 적자 무수익이 26%예요. 순수익이 안 나요. 26%. 거의 30% 가까이가 자영업을 해도 수익이 안 나요. 100만원 가지고 한데 순수익이 30%예요. 100에서 200만원 사이 23%. 그러니까 지금 평균 월급자들이 보통 그래도 한 200씩은 받잖아요. 그렇게도 못 받아요, 실은. 그래도 좀 왜 괜찮은 직장인이나 이렇게 받지. 요즘 그렇다니까요. 많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임금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못 받는 그 퍼센트가 거의 80% 가까이 돼요. 이 통계라니까요. 거짓말 안 해요. 저희 이게 지금 그래프로 다 설명할 거예요. 그래프로 끝장날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지금도 이래요, 지금도. 그런데 추가 이자를 금리 인상 때문에 추가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서 뭐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거 하고 내수 침체가 오고, 닭 일주일에 한 번 못 사먹고, 한 달에 한 번 사먹고, 두 달에 한 번 사먹고, 커피 막 요즘 100다방 유행하잖아요. 1,000원이면 막 이렇게 주잖아요. 불황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황이라. 사람들이 돈을 막 5,000원, 6,000원씩 막 먹을 수 있는 커피비가 없으니까 1,000원이 이만큼 주는 거 와서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음식점들이 엄청 많이 팔리는 거예요. 식당 안 되고. 직장인들이 요즘 편의점 가서 도시락 있죠. 그거 사 먹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그냥 싼 거 이렇게 사 먹잖아요. 왜 이러든다고. 이런 상황에 자영업자가 월 평균 순이익이 이런 상황인데, 이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경제 인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제가 설명했는데 까먹었네. 한 600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23% 그래요, 23%. 종사자, 경제인구 활동 중에서. 한 23% 그래요. 지금 국세청이 소득 신고하는 사람들이 한 2천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 600만이라고 600만, 2천만 중에 23%가 넘어요. 이 사람들 금리 인상하면 이거 다 죽어요. 그냥 죽어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폭탄입니다. 자, 세 번째 폭탄은요. 좀비 기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013년 기준입니다. 코스피 상장기업 1,707개 중에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38%고요. 이자만 겨우 내는 기업이 6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가 2%에서 3% 정도 오르면 이 중에 98%가 좀비 기업으로 바뀝니다. 98%. 여러분, 우리나라 2%, 3% 금리 오르는 거에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시중금리 벌써 0.25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시중금리 0.1%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금방 오릅니다. 이거 정책금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중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변동금리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시장금리가. 큰일 났어요. 기업들. 제가 금요일날 한중 FTA 말씀드렸죠? 한중 FTA 체결돼가지고 이제 미국, 중국 상품이 들어오면 지금 49인치 LED 텔레비전 삼성전자에서 거의 한 200만원 가까이 팔고 있거든요. LED 49인치 제일 큰 거 가면 전자매장 가면 이렇게 막 굉장히 큰 거 막 있잖아요. 곡선으로 막 돼가지고 앞티브 막 이런 거 그게 20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49인치 LED가요 29만원에 들어옵니다. 29만원. 경쟁이 되겠습니까? 29만원이 들어옵니다. 그것만 들어오나요? 삼성전자의 유일한 먹거리인 핸드폰 이미 샤오미가 다 여러분 지마켓에서 샤오미 쳐보세요. 핸드폰 쳐보세요. 쭉쭉 나오는 게 다 샤오미 겁니다. 중국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야,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국가가 망하냐? 저한테 그렇게 반문을 해요. 메일로. 뭐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냐고. 야, 노키아 망했는데 핀란드 망했냐? 그러거든요. 여러분 달라요. 노키아 안 망했어요.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노키아가 휴대폰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걸 보고 그 현상만 보고 노키아가 망했다라고 하는데요. 노키아는요. 필요 없는 거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키아가 쪼개지면서 수많은 그 중소기업들을 지원해가지고요. 핀란드가 더 탄탄해졌어요. 그리고 노키아는 지금 현재 그런 사업부를 그 휴대폰을 딱 정리하면서 그 사물 인터넷 쪽으로 전략을
틀어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 3월 인터넷을 장악하겠다라는 그 비전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모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뉴월드가 지금 그렇게 팔바꿈 눈속임 하고 있어 노키아를 키우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이거 팔면 노키아가 망한 거예요? 노키아 안 망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뉴월드가 이렇게 속이는구나. 이렇게 지금 사람들 기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키아 망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는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달라요. 핀란드가 아니에요. 노키아와 삼성전자는 달라요. 이게 공포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걸 들었다고 공포 분위기라고 하는데 아유 심각한 거예요. 지금 금리가 오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2, 3%만 올라도 98%의 기업들이 좀비 기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니? 지금도 이 뉴스 보시죠? 네이버나 다음에서 구조조정 이렇게 쳐보세요. 검색어로. 제가 매일 그것을 모니터링 하거든요. 지금 뉴스에 안 나온 메인 뉴스 네이버나 다음에 메인 창에 나오지 않은 혹은 KBS, MBC 이런 지상파 방송에서 나오지 않은 구조조정 해고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보면 막 살이 막 떨려요. 해고되는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사람 구조조정 한 단어면 돼요. 구조조정. 쳐서 한번 쭉 나오는 거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넘어졌는지, 구조조정에서 해고했는지, 뭐가 쳤는지 그냥 나와요. 이미 이래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서 2, 3% 올라서 98%의 한계 기업이 좀비 기업으로 98%가 한계 기업으로 바뀌면 좀비 기업으로 바뀌면 코스피 상장사에서 대한민국 내놓으라는 기업들의 98%가 좀비 기업이 된다면 이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하청의 하청원들, 하청의 하청원요. 쉽게 말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냥 쉽게 딱 해서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있죠? 중소기업의 1000개입니다. 그 중에 50%는 하청입니다. 대기업 하청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1000개는 그 중에 50%, 500개는 하청업체입니다. 대기업. 그래도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코스피 상장사들의 위에서 근데 이들이 98%가 좀비기업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럼 나머지 50% 중소기업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중소기업이 아닌 사람들은, 그 하청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또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한중 FTA가 체결되면요,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중소기업이에요. 이게 진짜 이걸 어떻게 더 잘 설명해야 되지, 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살 떨리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정신 차리지, 깨어나지. 지금 돈 할 때 아니에요. 1등 할 때 아니라고요. 지금 대학 서울대에 어떻고, 지금 그딴 놀이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고3 학생들 둔 자녀분들 있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어떻게 보내지? 지금 그딴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안 가도 돼, 대학 같은 거, 그런 거. 대학도 다 구조조정 되거든요. 지금 대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 시집장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답답한 진짜 소리들 하고 계세요, 지금 답답한 소리. 교회에서 100억 뒷돈 주면서 뭐 무슨 학원 인수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금리가 오르면요, 2, 3% 오르면서, 그러면 사랑의 교회 무너져요. 그 지면서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데요. 이자를 얼마인데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그 교인들도 직장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들이 헌금을 못해요. 그분들이 교회에 무슨 애착이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 교회 갔어요, 사랑의 교회?
그 수만 명들이 지들 욕심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이 교회 가면 좀 번듯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자녀 교육이나 이런, 지들 욕심 때문에 그 수많은 교회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들이 욕심 때문에 그 큰 교회를 그렇게 우르르 몰려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논문 표절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자기들 생활이 어려우면 헌금하겠어요? 사람들이 이자 못 갚아요. 이자 못 갚아요. 사랑교회도 무너질 거예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측해 드릴게요. 사랑교회가 무너지는 걸 여러분들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넘어가는 걸 그게. 이단에 팔릴 겁니다. 이단 돈 많거든요. 엄청 많아, 걔네들. 뭐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 우리나 좀 주지.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이 들어도, 왜냐면 어차피 자본주의인데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나이 교회도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게 몇 천억짜리죠, 그 건물이? 3천억? 3천억 중에 적어도 1,000억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출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000억 더 받았을걸? 2,000억이라고. 이자만, 대출만 3천억이라고요? 아니, 약 1,000억이라고. 아, 이자만. 아니.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일 거라고요. 대출 받은 게 1,000억 이상. 그러면 이자만 얼마야? 그게 이자만 얼마야? 심각하다니까. 지금 오재원 목사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거예요. 금 뛴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계실 거라고, 지금. 이게 세 번째 폭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큰데요. 세 번째도 엄청 커요. 세 번째. 자, 네 번째 폭탄은 더 무섭습니다. 네 번째 폭탄은 더 무서워. 좀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여러분 우리는요, 베이비모 은퇴가 또 시작됐어요. 2018년까지 712만 5,347명이거든요. 약 700만 명이 2018년까지 은퇴해요. 지금 현재 한 350만 가까이가 은퇴를 마쳤어요. 추가로 이제 300만 정도가 더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중요해요. 이분들 자산 현황을 보세요. 2011년 통계인데, 여러분 80%가 부동산이에요. 이 베이비붐 은퇴하는 분들 자산 지금 평균 3억 8천, 4억 가까이 있는데 이게 빚 좋은 개살구라고요. 왜냐?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이 똑같다면 이분들 평균 자산이요, 그 부동산이 깎이는 것만큼 깎아지는 거예요. 한 몇천만 원 안 되는 거예요, 평균 자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담보대출 위기 오면 사람들이 원금 이자 같이 갚아야 되는데 그거 못 갚으면 던진다니까요. 이제 내년부터 막 던질 거예요. 사람들이 이 뉴스를 봤으니까. 낼 힘이 없거든요. 이자 원금을 같이 낼 힘이 없거든요. 막 던진다고요. 물론 2018년까지 그걸 유예하다, 연기해준다. 근데 그것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만 2018년까지 연기를 해주는 건지, 제가 기사를 계속 봤는데 직접 전화를 해봐야지 알겠어요. 제가 이분들한테. 제가 은행연합회 좋은 뉴스 기자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기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다는 경감해주고 유예해준다라는 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사에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2018년까지 유예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미 만기가 돌아왔다니까. 2008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금 5년, 6년 넘게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만기 연장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기사. 이거는 직접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기사를 기자가 이런 걸 써줘야 되는데 참 불친절한 기자예요. 우리 엔드타임즈였다면 이거 딱 전화해가지고 딱 써줬을 텐데. 제가
주중에 한번 좋은 뉴스 기자로 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봐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신규 만기 도래자에 한해서만 2018년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2008년부터 돌려막기가 시작된 사람들은요 제한인 거예요. 제한.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이 한 1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 돈이 100조 가까이 돼요. 2008년부터 계속 만기하면서 연장하는 게요. 100조 가까이 된다고. 그걸 내년부터 원금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된다면 야, 내년에 파고 올걸요? 올 가능성이 높을걸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정확히 다음 주에 꼭 알아서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도 2018년까지만 유예를 해줘요. 2018년. 그 후에는요. 만기 연장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원금 이자를 다 갚아야 돼요. 2018년이면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금이 한 150, 16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016년이잖아요. 2015년 말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불과 3년 지나면요. 2018년부터 100% 경제가 깨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갚게 되는 게 되면.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돌아오는 만기자는 내년 2월 1일, 이게 여신 심사가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이 돼요. 법이 적용돼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은 해당 안 된다. 그들은 해당 안 되고 그냥 내년 2016년에 새롭게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2018년까지 유예를 해준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다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도 파국이 올 거예요.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은보미스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요. 수익이 없어요. 지금 많이. 그리고 내년에 금리 올라가지고 수익도 더 쪼그라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거 지금 만기 연장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단 말입니다. 팔리기만, 집값이 뛰기만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집값 막 팔아버리려고. 지금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아파트 가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은행에서 원금 이자를 같이 갚으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법이 그렇다고. 만기 연장이 못 해준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60만 원씩 내던 이자를 150만 원, 16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지금 수입이 막 계속 줄어가지고 없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윤모원 집사하면 그런 분이세요? 아니에요. 창중제도 아파트 갖고 있지. 그래갖고. 네, 갖고 있다 칩시다. 우리 뭐 상상으로 뭐 그 하늘에 빵도 먹는데 뭐 우리 다 한 채씩 갖고 있읍시다. 한 채씩 그냥. 저는 막 한 3채 가질랍니다. 3채 가질. 원 없이 한번 그냥 상상으로라도. 근데 우리가 다 한 달씩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 수입이 줄었어요. 근데 은행에서 만기 끝났다고 원금 이자 갚으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3채 다 던질 겁니다. 여러분도 던집니다. 윤보미 집사님 던지고 우리 집사님 던지고 청년도 던지고 다 던집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똥값 되는 겁니다. 왜냐면 던질 때 내게 빨리 팔려야지 은행을 갚을 거 아니에요. 내가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윤보미 집사님이 1억이 내놨어? 그럼 나는 9,800이 내놔야지. 동현 형제가 김종서가 9,800이 내놨어? 나 9,500이 내놔야지. 여러분 이걸 금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팔라고 하는 거야.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일이 된다 이겁니다. 일이 된다. 자, 지금 아까도 봤지 지금 은퇴자들이 700만인데 2018년까지 700만 은퇴는 지금 한 300만, 350만 은퇴 끝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파트라고요. 이거 한 채라고요. 이걸 팔아야죠. 이걸 팔아야 된다. 여러분 정말 쑥대밭이에요. 진짜 쑥대밭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비관론자예요? 제 말이 좀 허한데요?
아니, 저보고 자꾸 그래요. 비관론자라고. 지나친 비관론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뭘 긍정적으로 생각해, 여기서. 팩트가 이런데. 아이, 참. 자, 이제 네 번째 위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위기입니다. 네 번째 위기는요. 은행이 위기가 옵니다. 자, 지금처럼 은행이 다 돈을 빌려줬잖아요. 가게도 그렇고.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다 배째라 이겁니다. 아파트 뺏어봤자 경매해봤자 돈이 안 나와요, 그게. 기업들 돈 빌려줬는데 다 못 갚은대요. 다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행이. 자, 은행이 위기가 오면요. 은행은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은행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 가지로 대응합니다. 첫째, 원금 일부 상환을 요구합니다. 둘째,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요. 집 안 되겠어? 집 한 채 더 갖고 와봐. 친척 부동산을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만기 연장을 거부합니다. 아니, 내가 집 뺏어버릴게. 이게 제일 심각한 거거든요. 만기 연장 거부가. 그리고 가능성도 가장 낮아요. 하지만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가능해. 이 만기 연장 거부는 죽으라는 겁니다. 은행이 만기 연장 거부는 야, 니들 그냥 죽어버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은행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자, 은행이 어떻게 서민의 피를 빠는지 제가 그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N캐리 대출인데 요건 빼고요. 요 두 개, 금융위기로 N 환율 급등 이거를 빼고요. 빼고 원리금 부담 2, 3배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원리금 부담이 돼요. 대출이자가 많아져서 어려워요, 갚기. 그래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만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근데 은행도 신용 경색이 온다고요. 은행도 위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거 예를 듭시다. 청정자가 아파트를 이거 하다 안 돼가지고 원리금이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되겠어요. 만기 연장도 이제 원리 상환이 어려가지고 만기가 됐는데 은행에 가가지고 국민은행 가가지고 이거 연장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은행이 어려우면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추가 가산금리 붙이세요. 그래서 금리를 이빨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어려워가지고 온 건데 지금도 어려워가지고 그게 아니면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뭐 형제 중에 누구 뭐 담보 뭐 있어요? 담보 뭐 있어요? 갖고 오세요. 없어요. 개털이거든 청정제. 이렇게 돼서 거부를 하거나 뭐 이런 게 다 안 되면 그냥 파산하는 겁니다. 집 뺏기는 겁니다. 공장 뺏기는 겁니다. 땅 뺏기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보셨잖아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시작될 것이다. 뉴스에서 보셨죠? 한둘이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창조업자가 한 명이겠어요? 한두 명이겠어요? 수두룩 하죠. 제가 원금 일부 상환의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만만한 창조업자 한번 갑시다. 사랑하는 창조업자 갑시다. 말도 예쁘게 해야지. 사랑하는 창조업자. 창조업자가 12억 주 아파트를 샀어요. 12억 주. 근데 아파트가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12억에 관련돼서 LTV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LTV. 집값 대비해가지고 얼마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비율. 그게 LTV입니다. 집값 대비해가지고. 근데 집이 12억이었을 때는요. 집값 대비 LTV가 50%였어요. 50%. 근데 이게 8억으로 떨어지니까요. 8억을 기준해가지고 LTV를 다시 산정해야 돼요. 그랬더니 집값이 12억이 떨어지지 8억이 떨어지니까 똑같이 분명히 나는 살 때 LTV를 50%를 받아서 대출을 받았다고요. 12억일 때는. 자, 이 집이 12억이니까 LTV 50% 해가지고 얼마 대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샀다고요. 이게 8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다시 8억에 대해서 LTV를 적용하니까 이게 75%가 넘은 거라. 나는 분명히 50%만큼만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8억으로 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LTV가 75% 초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LTV 60%까지만 대출을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5%만큼의 더 받은 대출금을요,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시에, 원금으로. 그거 5천만 원 갚아야 되는 거야, 5천만 원. 한 번에. 여러분, 우리 중에 5천만 원을 비축해놓은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없을걸? 5천만 원인 사람? 통장에? 500만 원 있으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5천만 원을 통장에 은행에 갚으려고 쌓아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2금융권 가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예요. 이래서 다중채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돌려막기가 생기는 거예요. 돌려막기의 끝은 아시죠? 돌려막기의 끝은요, 파멸이에요, 파멸.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은행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국내은행 단기 순이익 추이거든요. 2014년 3분기 기준인데요. 계속 수익성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세요. 계속 낮아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은행이 여러분의 돈을 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은행의 수익의 90%는 이자입니다. 이자. 은행은 뭘로 먹고 사냐? 여러분이 돈 빌려주고 그 이자 뜯어먹고 사는 게 은행입니다. 이게 나쁜 겁니다. 이게 나쁜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약탈적인 거고. 근데 지금 어쨌든 이자 수익이 저금리 때문에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은행은요, 이 수익성이 어디까지 나빠졌냐면 2007년 대비 2013년 기준인데요. 은행의 수익성이 2007년 대비 74%나 감소했습니다. 엄청난 감소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생태계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핀테크, 인터넷은행. 여러분 카카오뱅크 나오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은행인가요? 은행 아닙니다. IT 업계입니다. 근데 지금 은행에 진출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핀테크 산업을 해가지고 기존의 은행이 아닌 사람들이 은행업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은행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다. 왜냐? 그런 거는 인터넷 기업이, IT 기업이 더 잘하거든요. 가뜩이나 수익성이 낮아져. 은행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어. 기존 은행이 설 자리들을 잃어버리고 있어. 지점 축소되고 인원들 잘라내고 지금 심각한 그런 변화를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만기가 돌아왔다 이겁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연장해 주세요. 아 그래요. 해드려야죠. 은행이 그럴 것 같아요? 은행이 그럴 것 같습니까? 그냥 고운 소리 듣고 나오면 그냥 땡입니다. 아, 우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말 들으면요, 양반입니다. 소금이나 안 뿌린다 하면 다행입니다. 소금이나 뿌린다. 소금 뿌릴 겁니다. 소금 뿌릴 겁니다. 우리도 어려워! 우리도 어려워. 더군다나 여러분 PF 대출 아시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건설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요.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분양해서 돈을 갚는 PF 대출. 여기에 은행이 지금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게 PF 잔액인데요. 2014년 4분기 보세요. 증가한 거 보세요. PF 대출 계속 증가하는. 이렇게 많이 은행이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걸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은행이. 근데 지금 추산하기로는요. 비은행권의 담보대출 등과 다 합쳤을 때 이 PF, 비은행권 담보대출 이걸 다 믹싱하니까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 은행의 돈이 700조 가까이 됩니다. 700조. 그걸 받아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출해준 돈이 PF든 뭐든 다 합쳐가지고 부동산에만 묶여있는 돈이, 은행의 돈이 700조입니다. 700조. 이거 못 받으면요. 건설사들 무너지면 이거 못 받았거든요.
분양 안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은행 무너집니다. 은행 무너집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호주머니 털어버립니다. 은행. 그냥 앉아서 죽을 것 같아요? 아, 가게 여러분들 제가 대신 자포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주머니 먼저 뜯고요. 뜯다 안 되다 그러면 죽을 겁니다. 근데 700조 가까이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이. 건설사들이 갚아야 됩니다. 근데 건설사가요. 지금 보시면 100대 건설사 법정관리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공 능력 평가를 했을 때 102까지 했을 때요. 지금 45개 이상이 부도 혹은 법정관리 회생 절차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 파산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0위 안에. 100위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대인 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건설사에서 온전한 건설사는 상위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위태한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이 700조가 묶여 있습니다. 근데 건설사는 지금 줄줄이 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년에 분양이 안 되면, 내년에 주택 경기가 하락하면 떼도산할 건설사들이 역시 많습니다. 야, 김전사 해외로 눈 돌리면 되지. 해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유가로 인해 가지고요. 중동 산유국들이 우리나라 이 건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와서 져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를. 근데 지금 중동 산유국이 저유가로 돈이 없어요. 걔네들은 중동 산유국들은 뭘로만 돈을 벌 수 있는 애들이에요? 석유 팔아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유가기 때문에 석유를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발주를 못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 뭐 집 좀 져줘, 우리 다른 집 놔줘.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산유국들이. 근데 우리는 중동에 목을 메고 있었거든요, 건설사들이. 중동에. 안 돼요, 저유가 때문에. 해외에서 뭔가를 수익을 창출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라면 오직 하나, 분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언론하고 동조해가지고요, 건설사들 살리려고 여러분들 토끼몰이 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건설사 그 몇몇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쑥대밭으로 정부가 만들었고. 이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은행이 여러분의 돈을, 피 같은 돈을 갈취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 바로 바젤 3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돈을 어떻게 빌려주는 거냐면요. 이것도 참 웃기는 거죠. 지급준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 창조경제가 국민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갖고 창조경제가 언제 오든 100만 원을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은행은 그 100만 원을 갖고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그 중에 10만 원만 내비두고 90만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뽑아먹을 수 있어요. 결국 창조경제는 돈 갖고 쥐들이 뽑아먹는 거예요. 왜? 예금 금리는 조금 주고 대출 금리는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 예대 차익으로 지금 은행이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없는 돈인 거예요. 창조경제 돈 갖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빌리면 거기서도 10% 떼놓고 또 빌려주고, 이걸 지급준비라고 하는데, 바젤 3가 뭐냐면 은행들이 그렇게 하는 그 지급준비율을 이제 좀 많이 올려. 예전에는 뭐 6%였으면 이제 8% 이상 돈을 갖고 있어. 쉽게 그겁니다. 쉽게 그겁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지급준비율이 낮을 때는 대출을 필요 이상으로, 법으로, 예를 들어서 법으로 지급준비율이 5%다. 그러면 창조경제가 100만 원을 적금을 하면 95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요. 5%, 5만 원만 내비두고. 근데 지금 법적으로 BIS 비율이라고 바젤 3라는 협약이 해가지고 안 돼. 5만 원 갖고 있으면 안 돼. 10만 원, 15만 원을 저축해 놔야 돼. 나머지 8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이걸 법적으로 법제화하면 이제는 국민은행이든 우리 은행이든 어떤 은행이든
지들 마음대로 그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85만 원 이상을 대출을 못 해주는 겁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지금 한국의 국내 은행들이요. 이 BIS 비율, 이 바젤3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지급준비율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법적으로는 10만 원을 남겨놔야 되는데 5만 원을 남기고 그 5만 원을 또 덤으로 대출을 해줬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바젤3가 되면 그거를 회수해 와야 됩니다. 아니면 걸리거든요. 문 닫거든요. 은행. 근데 지금 이미 심각할 정도로 많은 돈을 풀어버렸습니다. 그걸 다시 조여야 됩니다. 이게 협약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젤3가. 그래서 은행은 내년에 돈을 줘야 됩니다. 가져와야 됩니다. 가게에서부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바젤3에 의해서 돈을 줘야 돼요. 조여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만기연장 안 해줘요. 기사, 뉴스 보셨죠? 제가 올려놓은 뉴스 보셨죠? 기업들 만기연장 안 해주고 회수할 거다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다 만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린단 말입니다. 만기 없어요? 나 죽을 때까지 이거 그냥 나 쓸래요. 그래요? 은행이 그렇다고 해줘요? 다 만기가 있어요. 모든 돈은. 기업이든 뭐 가게든 뭐든 다 빌리면 언제 갚을게, 언제까지 갚을게 이런 만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 뉴스를 보니까 내년부터 이 바젤3 때문에 만기를 해줄 수가 없다. 회수할 작전이다. 수익성을 강화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은행 돈줄 죄다. 그 기사입니다. 자, 두 가지가 걸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은행이 바젤3로 돈 회수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돈을 낼 가능성이 없어요. 이자 원금을 같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또부터 은행이 그것을 봐줄 수가 없어요. 금리가 오르면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분이 오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폭탄입니다. 은행의 위기가 네 번째 폭탄입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폭탄은 무엇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 폭탄은 여러분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발발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 폭탄입니다. 여러분 국가 채무가요. 이게 언어를 다시 여러분 좀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정부 채무가 국가 채무가 아닙니다. 정부는 정부고 국가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누굽니까? 국민과 정부, 기업 이런 게 같이 묶여가지고 국가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아셔야 되고요. 그럼 국가 채무, 정부, 기업, 가게 다 합쳤을 때 유이자 채무.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되는 채무가 얼마냐? 4,526조입니다. 대략 5,000조입니다. 국가 채무가 5,000조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실질 통계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과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다 뺐거든요. 공기업 채무를 정부 채무로 안 넣고 다 뺐거든요. 그걸 다 넣으면 약 5,000조. 이 중에 우리나라 금리가 1%만 오르면요. 이 5,000조에서 1%만 오르면요. 추가적으로 국가가 내야 되는 이자가요. 50조입니다. 1%만 오르면 50조. 50조가 어떤 돈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22조 강바닥. 22조면 대한민국 대학생들 등록금 10년 동안 무상으로 해준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50조면요. 20년 동안 무상으로 해준 돈. 한 25년 되겠네요. 25년. 그 돈을 1%만 오르면 이 대한민국 전체가 내야 됩니다. 1%만 오르면. 3% 오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50조입니다. 4% 오르면. 이거 시장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금리. 기준금리 아닙니다. 시장금리가 3% 오르면, 1% 오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다 변동금리니까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금리를 3%까지 올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한 5% 돼야 되고, 4.5%, 5% 이렇게 돼야 되고, 계산하기 편하게 5%라고 합시다. 기준금리가 5% 정도 되면 시장금리는 이미
너무 저금리였으니까 8%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금리는 한 15% 된다. 체감금리. 8%만 내도 지금 1% 오르면 50조 내니까요. 그러면 8%가 되면 얼마예요? 8, 5, 40, 400조를 이자로 내야 됩니다. 400조. 400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4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40조. 8% 오르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게는 없습니다. 8%. 근데 이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 결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이미 애 안 낳잖아요. 돈 없어서 안 낳는 거예요. 뭘 말이 뭐예요. 저출산하면 인구절벽 오고요. 인구절벽 오면 1년 후에 뭐 따라온다고 그랬습니까? 소비절벽 옵니다. 소비절벽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 붕괴됩니다. 한계소득 가구의 생활고 노인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폐지 죽고 사시는데 금리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불쌍해요. 정말 제일 불쌍해요. 노인분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그분들을 맡겨드린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총체적으로 이 결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요, 이 결말입니다. 헬조선입니다. 지옥이 될 겁니다. 자본주의의 지옥을 여러분이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이 이제 끝나가나요? 마지막 외침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이 결말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허황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그리고 그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미는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배짱이는요 팅가팅가 놀았습니다. 야 먹을 거 많은데 뭐 좋은데 뭐 그 결말을 아시죠? 배짱이는 추위에 얼어 죽을 그런 위기에 놓였어요. 개미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다. 여러분 짧은 동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지금 탕자탕자 놀 때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뭔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쓸 때도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시나리오가 미국이 금리를 얼마만큼 빨리 올리는가에 달려있고요. 그리고 몇 프로까지 올리는가에 달려있지만 현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2018년이면 미국이 3%를 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6년입니다. 3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다시 양적완할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미국이 끝장납니다. 달러가 끝장납니다. 전 세계 자산의 70% 이상이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그게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하죠. 이래나 저래나 죽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죽습니다. 별로 안 남았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요. 어쨌든 한국은 부동산이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경제 구조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미국 금리 인상 2018년까지 미국 금리 인상의 몇 프로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당장 내년부터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만기 연장 거부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분양 안 되니까요. 건설사도 PF 못 갚으니까요. 은행 위기 바로 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내년부터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십니다. 준비해야 된다. 물론 저는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악.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듣는 분에 따라서는 그렇게 최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기는 시작됐습니다. 위기는 시작됐고요. 거듭 반복하지만 이거와 맞물려가지고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세상. 현금 없어지는 사회.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내년에 2016년이면 동국대 김익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2016년이면 북태평양이 방사능으로 다 오염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면 태평양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따지지 마세요. 김익준 교수한테 가서 따지세요. 김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인들이 지금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들으시려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관계없습니다. 더 이상 들려드릴 경고도 거의 없고요. 할 만큼 했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새로운 뭔가 마지막 때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뿌렸으면 많이 뿌렸고요. 이제는 회복될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론 그렇다고 마지막 때 정보를 안 알려드릴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끝까지가 추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집중과 비중이 적어도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유튜브를 떠돌아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찾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기도할 때다. 이제는 기도할 때다. 이제는 정말 말씀에 집중할 때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니까요.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아팠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오프라인 성도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 문자에 보니까 영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이슬람이 목을 자르는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생생하게. 제가 그걸 보고 소화가 안 된 겁니다. 너무 극심한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전화번호가 다 날아가가지고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니죠? 저한테 보내주신 분 아니죠? 그걸 여러분 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쇼크고 제가 그거 보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경직돼가지고 아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목배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남겨지면 그리고 우리는 남겨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감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큰 칼로 머리를 자꾸 이렇게 잘 베려고 그랬더니 걔가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요. 눈을 묶였는데 무서워가지고 무릎 꿇고 이거를 목을 안 빼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옆에는 목 베인 시체들이 막 있고요. 막 널려있고 길거리에서. 이슬람은 그렇게 죽이대요. 사람을. 사람들이 막 보는데 막 목을 치대요. 일부러 공포심 조장하는 거죠. 귀신이 만든 거죠. 귀신. 이슬람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걔가 만들었어요. 잔인한 놈들을 그렇게 참. 그걸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감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감하게. 제가 8번 본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 주연의 영화인데요. 브레이브하트. 나중에 우리 한번 봅시다. 브레이브하트. 거기 보면 자유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래.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위해서 윌리엄이란 실제 그 인물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고문을 당할 때 그럽니다. 막 배를 찢어요. 창자를 찢고 그러는데 한마디만 하면 된다. 내게 자비를 달라.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너를 쉽게 죽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배를 찢고 창자를 꺼내는데 끝까지 멀시 자비를 달라.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그 멜 깁슨이 누워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문하던 사람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크게 말을 못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군중들도 외칩니다. 멀시, 멀시, 자비, 자비. 너무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근데 그 멜 깁슨이 죽어가면서요.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리덤! 자유. 제가 그걸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요. 그 처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용감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안 잊혀집니다. 제가 8번 봤거든요. 그 영상. 그리고 어제 며칠 전에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이렇게 안 죽으려고 두려운 가운데 목을 못 빼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용감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한순간에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아놓으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목베임 받을 그 처형장에 갔을 때 사방에 목들이 막 널려있고 피가 낭자한데 정말 여러분 그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기도가 없으면 평소부터 주님 용감하게 죽게 해주세요. 잘 죽게 해주세요. 주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잘 죽게 해주세요. 내게 좋은 죽음을 주세요. 라는 기도가 쌓여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멜 깁슨처럼 프리덤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준비하십시오. 개미처럼 추운 겨울에 먹을 양식을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요. 채워놓으십시오. 그 양식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창고에 가득 쌓아져야지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쌓아놓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힘이 낙낙할 때가 아닙니다. 가슴을 찢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용감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렵지 않게 덜덜 떨리지 않게 용감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쌓아놓아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애처럼 그렇게 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재미에 취해가지고요. 그날이 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희낙낙거리지 마십시오. 잘 죽는 복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영원히 잘 죽을 수 있는 복이, 영혼은 아니죠. 영혼은 안 죽으니까. 여러분이 육이 잘 죽을 수 있는 복이,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는 복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금리 인선이 시작되고 마지막에 짐이 끝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디 잘 죽고자 하는, 용감하게 죽고자 하는 그 기도의 분량이 잘 쌓여져서 실제 우리가 그 극한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서 죽여라 이놈들아! 어서 주님 앞에 가자! 라고 당당히 말하며 목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